전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라크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기원전 2500년 전 점토판 하나가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비밀을 담고 있었거든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피림, 그 정체불명의 거인족에 대한 기록이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수메르 문서에서 발견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이집트, 마야, 심지어 인도의 고대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스위스 셀은 연구소에서 발견한 물리적 증거가 이 모든 기록들의 연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 고고학과에서 고대 문명사를 연구하고 있는 데이비드 렌츠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해온 내용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단 몇 줄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신화나 상징적 표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고대 수메르 문명의 쐐기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 심지어 남미 잉카 문명의 기록까지 놀랍도록 유사한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적 증거 없이는 어떤 가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3년 전 제가 이라크 북부의 한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점토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점토판에는 수메르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빛나는 자들이 땅의 딸들과 결합하여 거대한 후손을 낳았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세기의 기록과 너무나 흡사했거든요. 하지만 이 점토판은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베낀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 같은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학문적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신화라고 치부해온 이야기들이 정말로 신화일 뿐일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드리자면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고고학자셨고 어머니는 언어학 교수셨죠. 자연스럽게 저도 고대 문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예일대학교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는 고대 근동 지역의 문명사입니다. 특히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교적 텍스트들을 연구해왔죠.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만 해도 100여 편에 이르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역사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늘 보수적인 학자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론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고대 우주인설 같은 가설들은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축해왔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신중한 회의주의자로 통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쩌면 제 학문적 명성에도 타격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개인적 손익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명적인 발견은 2021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라크 정부와 유네스코의 공동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니네베 근처의 한 유적지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그곳은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도서관 터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발굴팀이 지하 3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놀랍도록 보존 상태가 좋은 점토판 더미였습니다. 총 40여 개의 점토판이었는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행정 문서나 계약서였죠. 하지만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점토판들과 달리 그것은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글자도 더욱 세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특별한 의미를 담은 중요한 문서라는 느낌이 들었죠. 점토판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해독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아누나키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구의 딸들과 결합하니 그들 사이에서 거인족이 태어났도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점토판의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단순히 창세기와 유사한 것이 아니라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이었거든요. 수메르어로 기록된 이 문서는 대략 기원전 250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들 아누나키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배를 타고 내려왔으며 번개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또한 그들의 지혜는 인간을 넘어서며 별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금속을 다루는 기술과 문자를 인간에게 가르쳤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2배는 컸으며 힘이 장사였고 오래 살았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사악해져서 인간들을 괴롭혔다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어떤 실제 사건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물론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신화적 언어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구체성과 일관성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발견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했습니다. 우선 제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들부터가 의구심을 표했죠. 교수님, 이런 해석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고대인들의 상상력을 과소평가하시는 건 아닌지요? 학과 동료인 존슨 교수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학문이 아니라 추측이야. 우리는 과학자들이지 소설가가 아니거든.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었죠. 가장 큰 충격은 제가 존경해왔던 은사인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스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편지였습니다. 렌츠 교수, 당신의 최근 연구 방향이 우려스럽습니다. 학계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학술지 편집부에서도 제 논문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해석이 지나치게 추측적이라는 이유였죠. 20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점토판의 사진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지난 20년간 받아온 각종 학술상들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죠. 제 인생 전체가 그 벽에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저는 평범한 고대 신화를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학자로서 가져야 할 객관성을 잃어버린 채 말이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제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실을 외면하고 안전한 길만 걸어갈 것인가?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도 온 세상이 그를 비웃었죠. 하지만 그는 옳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가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이 진실을 발견했을 때 왜 그때 포기했을까라고 자책하게 될까 봐 무서웠거든요. 학자로서의 사명감과 개인적 안위 사이에서 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자고 말이죠. 바로 그때 제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고고 천문학 교수인 라헬 골드스타인 박사로부터였죠. 그녀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고대 문명의 천문학적 지식을 연구하는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렌츠 교수님, 제가 당신의 최근 발견에 대해 들었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게도 보여드릴 것이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골드스타인 박사가 예일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제 연구실에 나타났죠. 데이비드, 당신이 발견한 점토판을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들을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제가 지난 5년간 연구해온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의 사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자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기원전 2300년경의 문서예요. 여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피루스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 파라오의 딸들과 결합하여 거대한 자손을 낳았고 그들은 피라미드 건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라헬 박사와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 이 파피루스를 발견했을 때는 흥분했지만 동료들의 냉소적 반응에 좌절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자였어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유사과학자 취급을 받잖아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라헬 박사는 제게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남미의 마야 문명, 인도의 베다 경전, 심지어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도 비슷한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인류 역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를 만난 기분이었죠. 진실을 추구하는 외로운 여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라헬 박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이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시대적 배경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기록들이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 즉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수메르에서는 갑자기 쐐기 문자가 등장했고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 기술이 완성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복잡한 수학적 개념들이 담긴 베다 경전이 쓰여졌고 중국에서는 정교한 천문학적 지식이 기록되기 시작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문명이 서로 교류가 거의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유사한 기술적 진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성 문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영국의 스톤헨지, 페루의 마추픽추. 이들은 모두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들 고대 문명이 모두 똑같은 수학적 비율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황금 비율이라고 불리는 1.618. 이 비율이 전 세계 고대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만약 정말로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런 현상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헬 박사의 말이 점점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라헬 박사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주요 고고학 학술지에 투고했지만 연달아 거절당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고고학 연보 편집장의 답변이었죠. 이런 내용은 학술지가 아니라 공상과학 소설 잡지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일대학교 학과장으로부터 불려갔습니다. 렌츠 교수, 최근 당신의 연구 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학의 명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좀 더 전통적인 연구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동료 교수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고 학과 회의에서는 제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였죠. 심지어 제가 지도하던 대학원생 몇 명이 다른 교수님께로 옮겨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연구비 지원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국립과학재단에서 연구 방향이 학술적 기준에 미달한다며 차년도 연구비 지원을 거부했거든요. 20년간 꾸준히 받아왔던 지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옳고 저만 틀렸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실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제 인생 전체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갈릴레이의 전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교회와 학계로부터 받았던 박해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가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코페르니쿠스도 다윈도 아인슈타인도 처음에는 모두 이단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역사가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탐구를 멈춰서는 안 된다. 학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자의 사명이었거든요. 라헬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계속해봅시다. 설사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 해도 말이에요.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진실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제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 통칭 세른의 물리학자 마르코 로시 박사였습니다. 렌츠 교수님, 혹시 제가 보내드릴 자료를 보실 시간이 있으신가요?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했거든요. 며칠 후 받은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시 박사팀이 그린란드 빙하에서 채취한 얼음 코어를 분석하던 중 기원전 2500년경의 대기층에서 이상한 방사능 동위원소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절대 생성될 수 없는 인공 방사능 물질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사능 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남극,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 모든 곳에서 같은 시기에 얼음층에 동일한 동위원소가 검출되고 있어요. 로시 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연구하고 있는 고대 기록들의 연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만약 일치한다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제가 발견한 점토판의 연대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였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고고학이나 종교학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나타난 것이었죠. 과연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로시 박사의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물리학적 증거가 나타나자 그동안 저희를 비판했던 학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다학제간 연구팀 구성을 제안해왔고 네이처지에서도 특집 기사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예일대학교 학과장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렌츠 교수, 당신이 옳았을 수도 있겠군요. 대학 차원에서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끊어졌던 연구비도 다시 지원되었죠. 라헬 박사와 저는 국제고고학학회에서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박수갈채와 함께 질문이 쏟아졌죠. 정말로 고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문제가 진지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유사과학 취급받지 않게 된 것이죠. 얼마 전 제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제 은사 윌리엄스 교수님이셨죠. 처음에는 제 연구를 걱정하셨던 분이지만 이제는 다른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데이비드,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네. 하지만 그땐 용기가 없었어. 안전한 길만 걸었지. 교수님은 제 연구실 책상 위의 점토판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해낸 일을 나는 해내지 못했어. 그날 교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학자의 진정한 가치는 기존의 지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용기에 있다네. 자네는 그 용기를 보여줬어. 며칠 후 저는 제 첫 번째 대학원생인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언젠가 이런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라, 중요한 건 발견 자체가 아니야. 진실을 향한 용기와 끈기를 잃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할 진정한 유산이란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여정이 단순히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네피림이 실존했든 아니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류는 항상 자신보다 큰 존재,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갈망해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이든
외계 문명이든 아니면 우리 내면의 잠재력이든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기존의 통념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적 특성이 아닐까요? 학자로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르는 것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학과 신앙, 이성과 직관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가 우리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로 고대에 다른 존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천체 물리학자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통해 발견된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 그중 일부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다양한 기원을 가진다면 인종이나 민족 간의 차이는 오히려 풍요로움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환경 문제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다면 지구를 보호해야 할 책임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결국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를 하나의 큰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광대하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피림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없이 탐구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와 비슷한 혹은 우리보다 더 발전한 문명이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그들과 만날 날이 올까? 창세기의 그 짧은 구절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쩌면 네피림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처럼 우리 역시 물질과 영혼,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번에 밤하늘을 보실 때 한 번쯤 물어보세요. 우리는 정말 누구의 후손일까?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